2-1번도 ISA가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 문서가 이제 2-1번 문서도 오래전에 만들어졌는데 2-1번 문서가 최근에 상당히 심도 있게 업데이트되고 있다. 그게 2019년 8월에 지금 시즈 밸럽 들어가서 통과가 됐으니까 그럼 이제 DIS 단계로 가게 됐고요. 그럼 DIS 단계에서 지금 이제 각 세계 각국에 지금 커멘트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1번은 CSMS였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시큐리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1번 최근 문서 보면은 여기에 뒤에 에셋 오너라는 단어가 따라 붙습니다. 즉 내용이 이제 바뀌어서 자산 소유자에게 요구되는 보안 프로그램으로 지금 이제 그 내용이 바뀌고 있죠. 요 그림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스코프를 살펴보면요. 요거 제가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여기를 딱 고치면은 숫자가 1로 바뀌어서 그냥 놔뒀는데요. 현재 보시면은 스코프 똑같고요. 노머티브 레퍼런스 똑같고 3절에 term definition, abbreviate term, acronym, and convention 해서 3절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이 그 전에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CSMS였었죠. CSMS 요소들 해가지고 카테고리 1, 2, 3로 나눠서 설명하고 끝냈었어요. 그러면서 이 CSMS는 말씀드렸던 ISO 27000이 ISMS와 유사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매니팩처링 쪽에 ISMS 아닌가라고 착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 ISO 27000의 ISMS는 기본이고 플러스 얘를 가지고 더 애드온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바뀔 예정이냐 아직 완전하게 IS로 바뀌지가 않았으니까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하면 컨셉으로 4절이 바뀌면서 여기에서 이 2-1번 어떻게 써라? 그 다음에 여기가 매튜러티 모델, 성숙도 모델 어떻게 가져가고 시큐리티 레벨 얘기되고 리퀘어먼트 데피니션 어떻게 가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요 리퀘어먼트 데피니션에서 쭉 얘기 들어간 게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SPE1 해가지고 시큐리티 프로그램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오거나이제이션을 시큐리티 메저라고 들어갔고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앤드 커뮤니케이션 시큐리티, 컴포넌트 시큐리티 여기 아까 말씀하신 프로텍션 오브 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저 액세스 컨트롤 또 이벤트 앤드 인시던트 매니지먼트 SIEM이죠. 우리 그 보안 관제 쪽에 적용되는 그런 것들 더불어서 시스템 인테그리티 앤드 어베일러블리티 이런 식으로 쫙 바뀌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걸 보면서 또 하나는 ISO 27001 ISMS 자체도 지금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거는 ISO 27001 ISMS와 유사하게 4절에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요소들을 쭉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게 올드 버전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ISO 27001 ISMS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근데 27001보다 우선적으로 바뀌는 게 2번이 더 우선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7002번은 코드 오브 프랙티스라고 해가지고 실무 사례들 중심적으로 쫙 이렇게 해라라고 소상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서 원래는 5절부터 18절까지가 5절 우리 여기서도 보안 정책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ISO 27002번에 ISMS 5절에 가면 시큐리티 팔러시부터 얘기가 나오고 제일 끝에가 법규 본다 그랬잖아요. 18번 항목에서 18절에서 컴플라이언스를 보고 이런 식으로 쭈루루 15개 도메인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이 최근에 지금 거의 FDIS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에 보면 확정 단계죠. 4가지 항목으로 나눴습니다. 아까 우리 인적 보안이 추가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적 보안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 스타일로 쭈루룩 나눠져서 큰 카테고리 4개로 압축되고 있고요. 그렇게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쪽도 지금 2019년도 작업이잖아요. CD 벨롯한 게. 그 내용들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내용도 이 IEC 62443 시리즈에서 얘기되고 있는 항목들 그 중심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조해 보시고요. CD 벨롯 문서는 제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저 문서는 지적재산권에 걸려 있지 않고 저기는 제가 현재 국제표준위원이기 때문에 문서를 받아보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는 필요하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여기 4-8절까지는 카테고리 1, 2, 3로 나눠서 해놨지만 NS에 보시면은 그 CSMS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하는데 끝에 보십시오. 뭐가 매핑되어 있죠? NS에 가면 27001과 서로 매핑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27001과 같은 것으로 같이 되어 있으면은 IEC 걸 적용하면 되지만 없는 거나 그런 것들은 ISMS 걸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 보면 표준 문서 보면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첫 번째 오버뷰 얘기하면서 말 그대로 오버뷰니까 COTS 우리 상용 제품 COTS가 무엇이고 뭐 이것이 우리 IAC 그 산업시설 시스템에 적용되는 환경이 어떻다라는 것들 헬스라는 것은 의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직원들의 헬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safety and environment 안전과 환경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배보다 배꼽이 크게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CSMS의 목적은 CSMS에 포함된 여러 가지 그 보안 요소를 이해하고 이것을 어떻게 잘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거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표준 다른 쪽과 보면은 177 부분은 올드 버전의 27001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27001 버전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다.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치 27001 중에서 매니팩처링 쪽에 27000인가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정책 절차, 실행 순서, 인적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잘 설명해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노머티브 레퍼런스 보면은 6243-1-1번. 이 1-1번은 이하 문서들은 모두 다 1-1번은 공통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쭉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용어는 쭉 보시면 되고요. 약어 정리해 놓은 거고요. 컨벤션이라는 것은 이름을 부여할 때 이제 어떻게 부여하는 거냐. 우리 네이밍 컨벤션부터 해가지고 CSMS가 적용될 때 구성 요소들에 대한 명칭, 호칭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얘기가 됐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
CSMS에 대한 각각의 요소, 가장 큰 공격으로 이제 그 카테고리,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리스크 어널리시스, 위험 분석을 하려면은 무엇을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쪽에 항목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되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뭐가 있고, 그 요소들을 어떻게 그룹핑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라는 것과 그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그 우리 CSMS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그것을 늘 아까 제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중에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반복 수행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디팅 하면서 거기에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여기 CSMS에 적용된 컨셉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문서화되어 있는 사례를 별로 보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문서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큐멘트, 다큐멘테이션, 레코드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 정책과 조직과 인식에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첫 번째 엘리먼트 그룹에서 소개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엘리먼트 그룹은 여기 정책, 조직, 인식과 관련된 그런 연관된 내용들로 실제적인 보안 대책을 강구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큐리티 컨트롤이라고 얘기하는 보안 통제 사항들, 그게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보안 대책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룹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구현하는 그러한 그 그룹, 이 3개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policy, organization and awareness라는 게 한 그룹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 그룹은 카운터 메이저, 즉 대응 전략,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게 두 번째 그룹이고, 세 번째는 그렇게 보안 대응, 카운터 메이저, 보안 대책을 선택한 것을 임플리멘테이션, 구현하는 세 번째 그룹.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포맷으로 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이 CSMS를 통해서 위험을 해결하는 그러한 그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서 구현되어 있고 운영 중이다라고 했을 때는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발견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파악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러한 그 카테고리가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와 그 두 번째 카테고리 내에서 엘리먼트 그룹들이 저렇게 포지셔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 그룹 속에서 보시면 팔러시를 세우고 조직을 구현하고 조직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보안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것이 CSMS를 적용하는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속에서 이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 인플로이어들 혹은 인플로이들에 대한 그 구성원 교육 및 보안 인식을 강화하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사업 연속성 계획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저 분야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 속에서 다루어져 있는 내용은 독립적으로 ISO 22301라고 해서 22301번 그 BCMS라는 그 표준 인증하는 그 시스템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방대한데 아무튼 우리 이 제조 보안 영역에서 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제 여기 정책 조직 및 인식 쪽에서 네 번째 엘리먼트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러한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보안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 것이 그 다섯 번째 문서입니다. 이게 그 엘리먼트 그룹 중에서 정책, 조직, 인식에 관련된 그 엘리먼트들이고요. 두 번째 엘리먼트 그룹 속에서는 그 대책을 선택하는 것, 즉 시큐리티 컨트롤 항목들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이 속에서 첫 번째가 사람에 대한 보안이고요. 두 번째가 피지컬 앤드 엔바이러먼털 시큐리티이고, 세 번째가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세분화 작업이고요. 네 번째가 액세스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계정 관리라고 하죠. 계정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액세스 컨트롤 중에서 인증, 오센티케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거기에 오소라이제이션, 권한 부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우리 보안 대책을 선택하는 쪽에서의 그 엘리먼트들, 요소들입니다. 세 번째 엘리먼트 그룹은 여기서 선정된 여러 가지 보안 통제 항목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현 작업을 할 때 취해야 할 그 아이템들이 세 번째 그 엘리먼트 그룹에 들어있는데요. 그 구현 단계에서는 첫 번째가 우리 보안 쪽에서 제일 첫 번째 작업하는 것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첫 번째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그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구현 단계에서 취해야 할 요소고요. 두 번째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제대로 했고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따른 구현 플랜들도 제대로 다 잘 작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 보수할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인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다큐멘테이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과 다큐멘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늘 발생 가능한 사건이나 사고나 혹은 보안 위협,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신속하게 확인해가지고 대응을 할 거냐. 따라서 사고 계획, 인시던트 플래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것이 요 구현 단계에서 있는 네 번째 요소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해서 이제 여기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딱 구현이 돼서 운영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이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CSMS 모니터링 및 개선해서 있는데 늘 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 살펴보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개선 포인트나 혹은 발견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쭉 체크해서 그런 것들을 적시에 개선하는 방안이 이제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합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CSMS가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작업이 동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그러한 것들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리뷰해보고 그 다음에 임프루빙 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 건가, 메인터넌스 작업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이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움직이죠. 그것은 이제 운영 단계에서 내가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컴포넌트나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거기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안 패치를 하거나 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이쪽에서 이제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슬라이드 하나에서 이 2-1번 문서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여기서 언급되는 내용들은 설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후부터는 이런 스타일로 한 개의 엘리먼트 내에 거기에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각각의 이제 엘리먼트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엘리먼트들은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소개가 된다. 첫 번째가 오브젝티브, 두 번째가 디스크립션, 세 번째가 레이셔널, 네 번째가 리콰이어먼트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엘리먼트에서 보시면 위험을 식별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것. 이 과정도 재미있는데요. 어떤 것이 재미있는 내용이냐 하면 우리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먼저 취하는 방법이 위험을 식별하는 것부터 체크했죠. 즉 위험을 식별한다라는 것은 여기 설명되어 있다시피 어떠한 위험 유형이 존재하느냐 그러한 그 부류를 식별하고 이것이 대체 얼마만큼 자주 발생할 거냐 그래서 likelihood라 그러죠. 얼마나 자주 발생할 거냐 또 그것이 발생됐을 때 끼쳐지는 영향, 임팩트는 얼마나 클 거냐, 작을 거냐 라는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여기에서 식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체크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 위험도가 보니까 높다, 중간이다, 낮다 여러 가지 그런 상태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느 쪽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작업할 거냐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식별 분류 평가 과정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프로세스에서 보시면은 위험을 경감시키는 방법,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위험을 무시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이 식별, 분류, 평가 과정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리스크를 인식하고 분류하고 평가하는 identification, classification, and assessment 하는 그 과정에서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해 가는 내용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위험평가 방법론을 선택하고요. 그 위험평가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아까 제가 높은 수준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깊이 있게 다뤄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위험평가 과정을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산업지원 시스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식별하고 그거에 따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화 즉 어느 것부터 먼저 투자할 거냐라는 것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투자 대상 혹은 작업 우선순위가 결정됐을 때 상세하게 취약성을 평가하고 그 상세하게 취약성을 평가한 것을 가지고 방법론을 통해서 그 상세한 위험 내용들을 식별하고 그 식별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분석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던 것이 제대로 작업이 된 건지를 반복적으로 재평가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늘 이런 것들을 작업하면서 물리적인 위험 요소도 체크해야 되고 HSE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위험도 상처를 얼마나 크게 입을 거냐, 부상 정도가 얼마나 경중할 거냐, 사망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영향력이냐 라는 것부터 해서 엔바이러먼트, 시큐리티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사이버보안 위험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들 전반적으로 해서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위험 평가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러한 그 위험 평가 수행한 것에 대해서 문서화 작업을 하고 문서 작업을 한 것에 더불어서 이제 여기서 발견된 여러 가지 취약 요소들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절차. 그래서 이게 지금 글로 이렇게 쫙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설명되어 있다 보니까 읽기가 부담스럽고 다루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내용들은 가만히 저 유형을 살펴보시면은 꽤나 합리적이고 순서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요거 다음에 왜 요거 요런 내용으로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을까라는 그 사연을 한번 유추해서 살펴보시면요. 고개가 끄덕끄덕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문서를 살펴보다가 보면은 곳곳에서 또 위험관리 하는 내용들이 무척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위험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이 CSMS로 해서 위험을 해결하는 그 엘리먼트 그룹들 중에서 첫 번째 그룹, 보안 정책 조직 및 인식하는 거 아까 앞에서 5가지 유형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5가지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엘리먼트, 이 유형들은 Objective Description, Rational, 그리고 Requirement로 해서 4단계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첫 번째 CSMS 스코프에 대한 그 엘리먼트 소개입니다. 어떠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든지요. 제가 매니지먼트 시스템 여러 개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치어 지나갔기 때문에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헐적으로 들어봤던 용어 중에 하나가 ISMS라는 거 있죠.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거 매니지먼트 시스템 뒤에 MS죠. Information Security에 대한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까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하나 나왔었습니다. CSMS 말씀드렸죠. 이것도 보면 CSMS로 위험 해결.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요. 이 분야가 확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 앞으로 바뀔 예정이라서 그렇지 과거에는 이게 제조 보안 분야의 ISMS로 쓰여지려고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그런 그 문서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현할 대상과 범위, 즉 스코프에 대해서 명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첫 번째 그룹에서 CSMS 스코프에 대해서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CSMS를 왜 하려고 하느냐, 왜 구축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전략적인 목표, 타겟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는 거 명확하게 설정하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은 이 목표를 잘 구현하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와 그 시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여기 CSMS 스코프에서 쫙 명확하게 이제 그 서면으로 정의가 되어 있게 됩니다. 우리 국제표준 작업하다가 보면은 모든 문서에서 보면은 일절이 스코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요 엘리먼트 그룹에서 첫 번째 이 CSMS에 대한 스코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후의 내용들, 엘리먼트에 대한 내용들은 쭉 살펴보시면은 이해가 다 될 겁니다. 제가 이 엘리먼트 그룹을 속 내용까지 모든 거 설명은 안 할 겁니다. 못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들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요 문서 하나 가지고 한 학기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단 2시간 만에 이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엘리먼트 속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린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고요. 더불어서 저거는 저도
전체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몽땅 다 외우고 속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지 못합니다. 순서도 다 맞춰서 암기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인증 심사하고 관리할 때 다 엑셀 파일로 이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이슈나 컨트롤 항목들을 거기에다 기술해 놓고 체크리스트화해서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는 어떤 게 주안점이고 무엇을 타겟팅 하는구나라는 포인트들만 제대로 읽으시면 될 거고요. 여기 그 Organizing for Security 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 설명에서도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고위경영진의 지원받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기에 첫 번째가 고위경영진의 지원받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을까요? 과거에 이 고위경영진 혹은 요즘 또 다른 표현으로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고위경영진 혹은 리더십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첫 번째 항목으로 설정하고 얘기하냐면 보안은 최고경영진 혹은 우리 국제표준 문서의 용어로는 C-레벨 퍼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런 게 제대로 구현되고 운영되고 그러려면은 고위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것은 작동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한번 이해를 잘 해보시면 왜 여기서 첫 번째 고위경영진 지원받기부터 나왔는지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안을 위한 체계와 조직을 세우는 거니까 조직을 수립하고 조직이 맡아야 할 책임, responsibility를 이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과정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표준 용어로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들 팀 구성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작업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지금 온라인이라서 제가 따를 게 지금 질문드리기가 곤란한데 한번 퀴즈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기서 제가 스테이크홀더가 우리 국제표준 용어에서 이해 당사자 혹은 이해 관계자에 대한 표준 용어라고 그랬는데요. 이 이해 관계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갈까요? 범주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것을 간간히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해관계자나 이해 당사자는요. 민간기업이면 주주도 들어갑니다. 민간기업은 그 기업의 존립 목표가 주주 가치 극대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해관계자로 볼 수가 있을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보안 체계를 세운 데서는 그 정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이해 당사자의 범주는 주주까지 포함된다 하는 거죠. 안 움직이네요. 뭐가 올라와 있으면 안 움직이나 보군요. 네. 네, 다음 요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엘리먼트 설명했던 거였죠. 이제 여기 엘리먼트 다음번 내용 보시면은 스텝 트레이닝 앤드 시큐리티 어웨니스.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또 하나 퀴즈식으로 여쭤보면 여기 국제표준 문서에서는
스태프들에 대한 훈련과 또 보안 인식 강화, 이게 더 앞선 아이템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현실에서. 여러분들은 임직원들 교육이나 훈련, 이게 더 앞서 있나요? 아니면은 그 다른 업무들이 더 앞서 있나요? 제가 국제표준문서나 미국 연방정부 표준문서들 이런 것들 쭉 살펴보면 그쪽 진영에서는 늘 제일 앞서서 수행하는 것이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단계에 가장 이니셜리 첫 번째로 요 트레이닝 앤드 어웨어니스가 제일 앞에서 있더군요. 왜 그렇게 될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분이 앞에서 딱 화두로 던져져 있고요. 그 내용 보시면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까지 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와 더불어서 또 그러한 교육이 효과적이었느냐라는 것도 살펴보고 그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하거나 혹은 업데이트 할 내용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고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번 엘리먼트로는 아까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스쳐 지나가듯이 9.11 사태 때 사례를 한번 소개하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9.11 사태 때 릭 베르콜라라는 분이 모건 스탠리의 보안 최고 책임자였다 그랬죠. 그분이 모건 스탠리 전 직원 2,800명을 살려서 내려왔고 본인은 혹시 누가 남아있는가 해서 다시 올라갔다가 사망하면서 9.11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분이 수행한 것 중에 가장 아주 완벽하게 잘 수행했었던 것이 바로 이 BCMS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즈니스 컨티뉴어티 플랜 하는 것은 계획 수립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우리 ISO 22301번 해서 별도의 BCMS라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분야인데요. 그래서 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게 우리 제조반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조 라인이 스톱되면 안 되죠. 그 제조 라인이 스톱되지 않도록 그 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지금 여기 쭉 명기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고가 불의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것은 얼마 만에 복구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부터 해서 주로 여기에 쫙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즉 사업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BCMS와 관련된 문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엘리먼트로 Security Policy and Procedure,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이제 얘기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보안 정책을 개발하고 절차를 개발하고 위험관리 시스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기서 위험관리 시스템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라는 것은 내가 어떤 단위 요소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행한 것들끼리 상호 연관시켜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보안 레벨을
가령 3단계 등급으로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설정했을 때 그럼 상대방도 3단계 등급으로 같이 매핑이 돼야지 제대로 그 보안이 유지가 되는데 나는 3등급으로 하고 우리 티어 3의 기업은 내 협력 기업은 뭐 낮은 등급으로 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언밸런스 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해서 이런 것들을 주르륵 해가지고 그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절차를 만들어서 실시해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CSMS를 위험 해결하는 그 우리 두 번째 카테고리 영역 중에서 두 번째 엘리먼트 그룹 보안 대책을 선택하는 거. 이 보안 대책을 선택하는 그룹은 제가 시큐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보안 통제 항목들을 골라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인적 보안, 물리적 환경적 보안,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에셋 컨트롤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각 엘리먼트들 설명하는 유형에 따라서 쭉 설명되어 있고 그 요구사항들은 이러한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거.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쪽에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면 거기는 ISO 27001번 문서에 보면요. 거기는 이거 심플하게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냐면 고용 전, 고용 중, 고용 끝난 뒤에, 고용 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인적 보안 쪽에서는 내가 이력서 받아서 채용하기 위해서 이력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채용 전에 그 작업 필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부터 해서 채용해서 지금 같이 직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상태일 때, 그 다음에 채용 후에, 퇴직한 이후에까지 다 망라해서 그것이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안 서약서 진구하고 하는 것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요게 주로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안에 대한 내용이 요 안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작업이 돼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과정은 그 직원도 포함이 되고 예비 직원은 제가 고용 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약직 직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서드 파티 계약자도 대상으로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정보 보호 쪽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영업 양수도 관련된 내용들이나 위탁과 용역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서 상당히 그 센시티브하게 취급되고 있는데 제3자 제공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보시면 이제 제3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는데 그것이 여기 이제 우리 협력 기업이 아닌 우리 컨설팅 펌이 됐던 혹은 우리랑 전혀 무관한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가령 우리랑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들이 출입 통제할 때 우리 협력 기업들 혹은 그 관련된 기업들 출입 통제하는 기준들도 다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요 안에서 포함돼서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하고 환경적인 보안. 이것은 이제 우리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화학 공장이다. 우리 그 전에 불산 유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심심치 않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혹은 생명을 위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포함해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보호될 방안,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물리적, 환경적 보안을 위해서 요구되는
보안 요구사항이 이렇게 쭈루루룩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안에 허술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우리 제조와 관련된 분야에 있고 그러니까요. 스마트 팩토리 혹은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이니까요. 보면 우리 하역장 같은 데 보안 수준은 어떤가요? 물품 하역장 혹은 임직원 통로, 직원 통로는 철저하게 체크합니다. 임원 통로 철저하게 체크하세요. 아마 고위 임원들에게 지금 뭐 뻔히 아는 고위 임원들에게도 신분증 보여주세요. 출입카드 여기다 대세요. 라고들 잘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보안 영역 설정하는 것부터 해서 출입 통제하는 거,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출입할 때는 태그 달고 다녀야 된다, 태그를 대고 문을 열어야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다 여기에 있고, 여기에는 또 우리 노트북 반출입 같은 것도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돼서 정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분리. 이거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이 물리적, 환경적 시큐리티에서 이게 대두될까요?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 우리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또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설비나 이런 게 20년 전에 도입된 설비도 지금 쓰이죠. 그리고 최신 설비도 지금 같이 섞여서 동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설비는 여러 가지가 IT화가 돼가지고 성능 좋게 잘 동작되는 반면에 아주 오랜 옛날 장비는 통신 포트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기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버거운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 세그멘테이션을 별도로 해야지 보안 대책을 강구하려고 해도 그쪽에 잘 들어맞는 그러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분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게 이제 그룹화하고 분리한다. 그게 각 영역에 대해서 내가 목표로 하는 보안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더넷 체계에서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네트워크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가져가는 것. 그러면은 충돌이 적어지고 통신 용량이 증가되고 간섭 현상이 발생이 될 확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야 상당히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고요. 여기 마우스를 제가 자꾸 건드리는군요.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그 액세스 컨트롤 중에서 어카운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계정 관리하는 쪽이요. 이 계정 관리 어느 정도 하시죠? 근데 제가 만일 조사나 감사나 나가면요, 이거 누구부터 살펴보겠어요? 말단 직원들 계정 관리 상태는 안 봅니다, 잘. 그분은 주로 보안 권한을 줘도 특정 권한만 딱 주겠죠. 그런데 누구를 주로 보냐면 CIO의 계정 권한을 우선 봅니다. 사실은 CIO는 권한이 무척 적어야 됩니다. CIO가 일일이 들어가서 DB 뒤져보고 그럴 시간 여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권한이 설정돼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DB 액세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때 제일 먼저 저희는 그런 쪽부터 먼저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이분들이 이 접근 권한이나 계정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신가라는 걸 살펴볼 때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그 고위 경영진에게 부여한 개정 권한을 살펴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그 에셋 컨트롤과 관련된 그 계정 관리에 대한 내용들 여기 쪼로로로 얘기되어 있고요. 이것은 우리 법적으로도요. 불필요한 계정은 즉시 삭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찾아내는 게 퇴직자 계정을 가지고 해킹 들어갑니다. 퇴직자 계정을 제때제때 지우지 않아서 그 계정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러면 그 퇴직자 계정은 패스워드 정책에 따라서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얘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죠. 이미 퇴직한 지 오래됐고 누구도 손 안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해서 해커들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갈 때 퇴직자 계정을 찾아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계정, 관심 없는 계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계정 관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오센티케이션, 인가하는 거죠. 접근 권한을 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고위 경영진에게 과도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할까요?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정책적으로 잘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권한 부여를 할 때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개발하고 그 인증하는 거. 또 하나 퀴즈 겸 질문이요. 여러분들은 그 계정 공유합니까? 다들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공장 현장 가보면 계정 공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주 야간 교대 근무하는 쪽들 있잖아요. 그런 쪽 가면은 계정 공유 억수로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초기 패스워드 혹은 디폴트 패스워드 수정했어요?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실제로 쇼단 가지고요. 쇼단 뭔지 아시나요? 우리 해커들이나 혹은 그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컨설팅하는 사람들도 쇼단을 잘 씁니다. 왜 그러냐면 해커들도 쓰고 우리도 써요. 그게 이제 취약성을 잘 찾아주거든요. 그럼 우리 보안 담당자들은 그 찾아진 취약성을 메꾸는 작업하느라고 쇼단을 쓰고 해커들은 그 쇼단 가지고 지금 어디가 허술한가 뒤져보는데 제가 쇼단 도구를 가지고 디폴트 패스워드하고 찾아보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한번 돌려보세요. 초기에 장비 들어오면서 초기에 세팅되어 있는 패스워드 전혀 고치지 않고 손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 되나요? 현장 가보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얘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5번 로그인 실패하면은 접근 제한해라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작업이 돼야 되는 거죠. 앞에 요 인증과 권한부여 설명 다 한꺼번에 드렸고요. 인증에서는 요즘 또 다른 거 어떤 게 관건이 될까요?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만 쓰시지요. 우리 금융거래 하면은 공인인증서 쓰죠. 공인인증서는 사라졌죠. 그제 전자서명법 통과됐으니까 지금 이제 사설인증서 세대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기업 인증서 선택해서 써도 되는데요. 어쨌든 저는 PKI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아니고 사설인증서로 가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공인인증서 가장 잘 쓰는 최우수 국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배워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중국의 알리바바도 우리 PKI를 배워갑니다. 그런데 그 공인인증서를 추가적으로 쓰는 거는 금융거래에서만 쓰시죠.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쓰셔야 됩니다. 플러스 더 중요한 시스템으로 가면 거기서는 생체인식까지도 써서 인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멀티플 인증을 한다 그러죠. 멀티팩터 서티피케이션 하면은 그 여러 가지 다중 요소 인증한다는 얘기죠. 다중 인증. 그래서 중요도에 따라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쓸 것, PKI까지 같이 쓸 것, 혹은 생체 인식까지 포함해서 쓸 것, 그런 식으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다음 그룹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보안 대책을 여기서 쭉 다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디 패스워드만 쓸래, 혹은 아이디 패스워드와 인증서까지 쓸래, 나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시스템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액세스하면 안 돼. 그래서 생체 인식까지 쓸래 하는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그렇게 설정한 내용을 가지고 구현 작업해야죠. 그 구현 작업하는 과정들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현에는 위험관리 및 구현이 있고, 시스템 개발 단계와 유지 보수의 단계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과 다큐멘테이션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불시에 발생될지 모를 사고라든가 혹은 자연재해, 재난 포함한 그런 대응, 요것들에 대해서 쭉 보죠.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앤드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한 것은 요 앞에 요 단어가 설명해 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지속적인, 즉 continuous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군데에서 위험 관리한 것들하고 같이 연계돼서 일관성 있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내용. 아까 제가 4가지 기본적인 위험 관리에서 4가지 방식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랬죠. 위험을 줄일 거냐, 즉 경감할 거냐, 위험을 전가시킬 거냐, 위험을 회피할 거냐, 혹은 위험을 그냥 무시해버릴 거냐, 이런 초이스를 하는 것에서 여기서 앞에서 쭉 선정된 여러 가지 보안 통제 항목들, 이거 요거는 나는 별로 중요도 높게 취급하지 않아도 되겠어. 요거는 중요해. 이런 것들을 쭉 정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 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아주 중요도 있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플러스 PKI 플러스 생체인식 이렇게 3가지를 쓰기로 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리고 그 관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메인터넌스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여기 파란색으로 체크해 놨듯이 CSMS를 설정하는 것보다 구현 다 되어 있는 CSMS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구현해 놓고 그러고 나면 그냥 이거 다 끝났어 라고 간과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 디벨롭먼트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제 변경 관리, 즉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제대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이 안에서 동작되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유지보수 단계에서 움직일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그 현장 가면은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여기 이제 개발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리얼 데이터를 쓰세요? 아니면 테스트 데이터를 쓰세요? 현장 가보면 내가 이거 시스템 개발하는 단계에서 테스트가
필요하니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달라. 그러면 현장에서 실제로 동작되는 데이터 그대로 넘겨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대한 위협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가 새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샜을 때 별로 영향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면은 상당히 고심해봐야 되는 내용이죠. 요건.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우리 개발했고 운영하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정보 관리와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 쭉 정리한 겁니다. 혹시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인증심사가면서 제일 먼저 달라는 게 자산관리대장이다라고 한 거 얘기를 했었나요? 모든 정보자산이 제대로 분리되어 있나 보는 거고, 그때 그 모든 정보자산이라고 하면은 데이터 뺀다고 했어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드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요즘은 하드웨어는 값싸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 디스크 값 얼마든지 내려가가지고 아주 헐하지요. 데이터는요. 데이터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아주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도 왜 속쓰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 습관적으로 30분 정도 입력하면 세이브 한번 반드시 누릅니다. 그런데 한 3시간 작업 열심히 머리 싸매고 했는데 턱 날라갔어요. 세이브 안 됐어. 어떠세요? 같은 컨셉이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요 앞에서 아무리 이렇게 다큐멘테이션 잘하고 또 보안 대책을 잘 설정하고 선택하고 구현했다 하더라도 전문 해커에 걸리면 뚫릴 수밖에 없다. 혹은 누군가가 고의적이든 실수에 의해서 쓰지 말아야 될 외부에서 주순 USB를 가져다가 딱 갖다 꼽아요.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는데. 이거 실전 사례 말씀드리면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한 군데 그 분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마이크로 샌 디스크 쓰세요? 여기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조그만 칩, 그거 용량 얼마세요? 제 거 이거 128기가거든요. 노트북에는 256기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256기가면 억수로 크잖아요. 이 학교 그 정문 입구에다가 256기가 마이크로스탠 디스크 100개 쭉 뿌려놨다고 가정해보죠.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주워가지 말라 그러죠? 주워다가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100개 뿌려놓으면 256기가짜리 100개 다 주워갑니다. 그리고 다 갖다가 끼워봐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 악성 코드에 감염되죠. 이게 실제로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실제 테스트해 본 거였었고요. 회수가 되나 했더니 단 한 개도 회수 안 돼요. 따라서 그런 것에 의해서 실수든 고의적이든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시면은 모든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괜찮겠지. 이런 컨셉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런 후속 조치까지. 또 하나의 퀴즈. 사고 터졌을 때 대책 반장은 누가 할까요?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 감사팀장, 보안팀장, IT팀장. 누가 해야 될까요? 1번입니다. 홍보팀장. IT팀장이나 보안팀장이 나서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나가서 떠벌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해명하려고 그래요. 그럼 기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까지 막 나가요. 홍보팀장은 기자들 다루는 일이잖아요. 언론 다루는 일이잖아요. 이분들은 자기 회사에 영향도가 있을 거 없을 걸 가려서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아무나 막 전문가랍시고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까지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고 터졌을 때 누가 대외 언론 담당을 할 거고 누가 대내 담당을 할 거고 누가 대관을 담당할 거고 뭐 하는 것들이 다 R&R이 명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이 쫙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두 번째 카테고리 끝냈어요. 어떠세요? 세 번째 카테고리까지 하면은 우리 요 내용 끝납니다. 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적합성과 임프루빙 하는 거에 주목적입니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평가해서 구현해서 쓰고 있는 지금 이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아주 좋으냐라는 걸 평가해야죠. 그래야지 내가 투자 대비 효과를 얼마나 일으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합성 평가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또 계속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기서 체크해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요즘 선진 각국은 요 검토, 개선 및 유지 보수 모든 분야에서 이쪽을 가장 큰 포션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합성 검증하는 것은요. 우리 이거 잘 쓰고 있어? 제대로 만들어진 거야? 쓸모 있어? 라는 것을 위해서 오디팅하는 겁니다. 여기는 감사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영어 오디팅을 번역한 게 감사거든요. 적절한 용어로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쭈루루룩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개선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시스템 구현된 게 잘 동작하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혹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여기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리뷰하고 검토하고 임프로빙 향상시키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좋게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고 더 좀 좋게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지 보전 차원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네, 이게 전부 이제 2-1, 요 과정이 우리 1-1에서 얘기됐었던 7가지 파운데이셔널 리퀘어먼트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모델, 좋은 컨듀잇 얘기도 했었고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안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을 하고 관리하고 해나갈 건가라는 것까지 해서 2-1번 이 두 개 문서는 가장 기본 문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얘기고요. 여기 NX에 가면은 아까 제가 NXA에서 지금 제가 살폈었던 모든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그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은 앞에 그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순서가 쭉 매겨져 있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포팅 프랙티스 해가지고 베이스라인 프랙티스, 에디셔널 프랙티스, 리소스 유즈드 해가지고 요 포인트가 아까 엘리먼트에서 계속 그 오브젝티브, 디스크립션 그리고 두 개 해서 이렇게 같은 유형으로 반복됐죠.
여기는 요 유형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쫙 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제가 덱스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쭉 그래핑을 해놨고요. 어떤 내용들이 주르륵 들어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쭉 요약해서 내용들 다 들어놓았으니까요. 살펴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여기서 설명이 더 상세하게 각 엘리먼트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해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달아놓았다 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SB에 가면요. 요거를 그 CSMS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프로세스가 쭉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 중심적으로 이렇게 쭉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SC에는 요 2-1번 문서가 27001번 ISO 27001번 문서를 기반으로 작성됐다라고 하면서 여기랑 매핑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살펴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얘가 하필이면 2005년 버전 이미 다 사용 중지된 2005년도 문서와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2013년 버전인데요. 제가 잠시 쉬고 들어와서 현재 2020년도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면 얼마나 획기적으로 뒤집어지는지 보일 겁니다. 2005년 버전은 그 전에 13개 도메인이었는데요. 그게 쭉 11개 도메인이었는데요. 15개 도메인으로 확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다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얘 전혀 볼 필요 없구나라는 거 끄떡끄떡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걸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